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온라인 스터디 2강으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권리 분석은 쓰레기통에 홀라당 버리고요, 핵심적인 권리 분석만 가지고 오늘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경매란 무엇인지 완전히 기초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부동산 경매를 한다라고 할 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는 이거야, 그리고 권리 분석은 이런 거야 라고 한마디로 딱 하고 얘기해서 오, 역시 경매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매는 뭘까요? 경매는요,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제도고요. 경매의 종류는 첫 번째 강제 경매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친구놈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상환을 미뤄요. 그런데 진짜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봐줄 수 있겠지만 지 쓸 거 다 쓰고 명품 가방 메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내 돈은 안 갚아요. 열받죠? 그 못된 친구의 부동산을 조회해서 처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뒤 그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 경매에게 제출하면 이제 경매가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 기간이라는 게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법원에서 합의하라고 얘기가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돈을 갚으면 손은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협의가 안 되고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경매까지 온 거죠. 그 경매까지 오는 그 긴 기간 동안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겠습니까? 그래서 강제 경매는 취하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쌓였던 울분을 도저히 이제 돈이 필요 없어, 네 돈 부동산 강제로 처분해서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제 경매는 취하되기가 어렵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임의 경매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를 잘 내다가 한 3개월 정도 연체가 됐어요. 이 3개월 연체를 하면은요, 은행 채권 담당자는요, 그 대출 받은 사람한테 통보하지 않고 즉시 경매 신청을 합니다. 강제 경매와는 다르게요, 이미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 신청이 된 이후에 연체 이자 내고요, 그 원금 상환을 앞으로 내가 꼬박꼬박 하겠다, 경매 비용 들어간 거 내가 다 내고 앞으로 내가 절대 이자 밀리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은행 측하고 잘 협의가 된다고 하면 경매가 취하되거나 정지되거나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는요, 형식적 경매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세 명이 각각 법적인 그 지분대로 나눠서 상속이 됐겠죠.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돈이 좀 필요하겠죠. 엄마하고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빠가 물려준 그 건물 팔아서 내 몫을 좀 달라. 야 이놈아, 그 건물은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지어 올린 건물인데 절대 안 된다고 하겠죠, 엄마하고 작은아들은.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안 나오겠죠. 엄마하고 작은아들의 그 의견을 무시하고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공유자들끼리 그 협의가 안 돼서 소송을 거쳐서 채권자가 없는데도 경매에 나온 경우가 바로 형식적 경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지만은 경매는 그냥 경매입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는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강제냐, 임의냐, 형식적 경매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다음 말소 기준, 그 소멸 기준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소재주의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또 말소주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일단 경매라는 건요, 제3자한테 매각이 되면 그 해당 부동산에 그 걸려있는 채권, 즉 빚을 법원에서 강제로 그 소멸시켜서 낙찰자한테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소멸되는 것들 가운데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수되는 것과 인수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 즉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7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설명드린 7가지를 명확하게 알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면 오 하고 여러분들을 달리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는요, 저당이고요. 두 번째는 근저당인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당, 근저당?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위키라든가 뭐 백과사전을 보더라도 도대체가 둘의 구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정리를 한 방에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또는 뭐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다고 하면은요, A 아파트 201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201호 실내에 있는 뭐 냉장고, 세탁기, 소파부터 해서 모든 집기류를 포함해서 통째로 잡았다고 하면은 그게 저당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당포에 우리가 갈 때 뭐 시계라든가 뭐 명품 가방, 뭐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걸 맡기잖아요. 맡기고 감정을 해서 거기서 돈을 빌리겠죠. 우리가 보통 전당포에 저당 잡혔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집기류는 제외하고 아파트 껍데기 201호만 잡았다고 하면 그게 바로 근저당이 되는 거예요. 보통 경매 물건의 80% 이상이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내보내는 게 명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쓰는 집기류,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명도잖아요. 저당은 그 안에 있는 집기류까지 모두 포함, 집기류는 제외하고 건물만 잡은 게 이제 근저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 협상을 하는 거죠. 왜? 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집기류까지 모두 가지고 나가라 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말소 기준 권리는요, 압류고요. 네 번째는 가압류인데요. 압류는요, 법원에서 집행 권한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을 묶어두는, 즉 채권자의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법원에 따라서 압류 처리 기간이 뭐 차이가 좀 날 거예요.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는요, 빠르면은 2주, 뭐 최소한 3주 정도면요, 그 빚을 갚지 않은 채권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압류, 가압류 뭐 같은 건데요. 다만 그 가압류의 가짜는 임시 가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임시로 잠시 동안 그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당, 근저당 이해하셨죠? 압류, 가압류 이해하셨죠? 자, 다음 다섯 번째는요, 가등기. 구체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담보가등기인데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1억짜리 집을 친구한테 팔려고 하는데 친구가 가진 돈이 5천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집을 꼭 사고 싶대요. 그럼 일단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나는 아직 집값의 절반밖에 받지 않았지만 전체를 등기해 주는 대신에 가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 명의로. 또 친구 역시 집값의 절반을 주긴 했는데 뭐 돈만 주고 자기한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으면은 위험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등기를 해놓는 거.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안전장치, 보안장치를 만들어 놓은 셈이 되겠죠?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는 매매 가등기고요. 실제적으로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담보 가등기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매를 목적으로 가등기했다. 매매 가등기. 돈을 빌려주고 그 집에 뭐 가등기를 설정한 거. 이게 담보 가등기니까.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담보 가등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 아마 찾기 어려울 거래요.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음 여섯 번째 말소 기준 권리는요, 경매 기입 등기인데요. 앞서 제가 설명한 그 형식적 경매, 그 채권자가 없는 경매에서 기준 권리가 되는 게 바로 경매 기입 등기인데요. 그렇다고 뭐 경매 기입 등기가 꼭 채권자가 없는 경매, 그 부동산에서만 그 설정되는 게 아니고요. 경매가 신청된 모든 부동산에는 경매 개시 결정과 함께 그 접수 일자가 딱 등기 목적란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것을 등기번호를 떼보면 다 알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다음 7번째 말소 기준 권리는 전세권입니다. 집주인한테 정해진 전세보증금을 건네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 전세로 들어갈 집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혹시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법원의 집행권원, 즉 판결받는 절차 없이요,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아닌 그냥 전세보증금을 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전세, 그 임차인은요,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요, 임차권 등기가 기재가 되면 그 후에 해당 집주인의 집을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과 달리 일반 전세 세입자는요,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찰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길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매 신청도 즉시 할 수 있는 전세권을 설정하면은 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는요, 설정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등록세가 전세보증금의 0.2%고요. 또 그 등록세의 20%가 교육세, 그리고 기타 증지료, 또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 법무수수료 등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3억의 내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면 3억의 0.2%니까 60만원, 그 다음에 그 60만원의 20%니까 12만원, 그리고 증지료, 법무수수료 대략 따져보면 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기억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말소기준 권리, 소멸기준이 되는 7가지는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리고 경매 기입등기, 그리고 담보가등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권, 이렇게 7가지입니다. 굳이 필기하시는 분 필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린 핵심적인 것 딱딱딱딱 필요한 것들만 알고 계셨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탁탁탁탁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면은 와, 너 유식하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이유 쉽게 구분을 하시라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만 찾고요, 낙찰 받은 다음에 낙찰자이 나한테 인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기지개를 펴시고요, 우리 홍티송 한번 들어보시고 곧 다시 돌아올게요. 가세 홍티 경매로, 가세 경매 배우로, 낙찰받고 월세받아 노후 걱정 이제 안녕. 홍티와 함께 너희 손을 누려보세. 자, 부동산 경매로 나의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자 할 때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파트에 투자를 할까? 요즘 아파트가 대세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빌라가 오를 거야. 빌라가 딱이야. 아니야, 아파트 빌라는 집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상가를 하자. 상가는 대출이 짱짱 나온다더라.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아파트냐 빌라냐 상가냐 구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두 똑같은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조사하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빌라보다는 상가가 조사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하고 그 현장에 가서 알아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아파트보다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매는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조사라고 하는 것도 아파트가 쉽다고 하는데 그냥 대충 가서 대략 보니까 쉬운 거죠. 그리고 빌라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빌라가 더 쉽다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야 무슨 소리야, 상가는 그냥 가서 보면 그냥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조사는 모두 동일하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층적인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빌라, 상가가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분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진득함, 그리고 우직함. 이게 필수 사항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말소기준 권리 7가지를 가지고 본격적인 권리 분석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사건 번호 2019 타경의 107180. 네, 사건 번호는 경매 물건의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도는 아파트고요. 감정가가 2억 6,600만원, 토지 면적이 2.8평, 대지권이라고 하죠. 최저가는 20% 유찰된 2억 1,280만원. 건물 면적, 즉 실제 내부 평수입니다. 16평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128만원. 자, 경매 구분은요, 임의 경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패스. 그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등기사항과 임차인 정보를 볼게요. 등기 접수일자가 2019년 2월 28일. 위에 소유권자가 있고요. 또 2019년 2월 28일 근저당권 2S 대부가 있습니다. 이 2S 대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빨간색으로 인수라고 표기된 거 안 보이죠? 경매물권 치고는 이 등기부가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을 볼게요. 제가 보는 지주옥션 유료 사이트에서는 법원 기록상 임차인이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담당 법원, 그 북부지방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기록돼 있죠. 역시 깔끔합니다. 등기부상 인수권리 없죠? 대항력인 임차인이 없죠? 권리분석 끝! 땡입니다. 다음 두 번째 권리분석 볼게요. 중앙 21개 2019 타경의 108214. 소재지는 종로구 평창동이고요. 좋은 동네. 자, 용도는 아파트, 토지 면적은 대지권이 35.9평, 건물 면적, 실제 전용 평수가 62평, 큽니다. 감정가가 16억 3천만 원. 두 번 유찰돼서 감정가의 64%인 10억 4,32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니까 1억 432만 원. 자, 경매 구분, 소유자 청구액, 이거 제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건 그냥 쓱 스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등기부 현황을 볼게요. 2017년 5월 30일 송파농협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두 소멸이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인수되는 사항 없어요. 등기부 사항 깨끗합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원진 임차인 전입일자가 2018년 2월 5일, 송상현 전입일자가 2018년 11월 16일.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임차인들이 각각 큰 방 작은 방 나눠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겠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모두 뒤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배당 신고를 했든 안 했든, 보증금 내역이 있든 없든 우리는 관계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소 기준이 되는 접수 일자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의 전입일자는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해요. 아니 그래도요, 보증금도 모르는 그 깜깜이 임차인은 나중에 내가 낙찰 받고 나서 명도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명도에 대한 제가 스터디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이사를 못 간다고 안 간다고 협상에 응하지도 않고 버틴다고 해도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큰 키가 있겠죠. 뭡니까?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으로 그 사람의 점유를 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돈이 들겠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집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낙찰도 받기 전에 명도 걱정을 하는 거는 바로 뭐다? 김칫국 마시는 거다. 쓸데없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다음 세 번째 권리분석 10초 끝내기 들어갑니다. 서울 남부 10개 2019 타경의 106610 2번 물건인데요. 용도는 다세대고요. 감정가 1억 5,500만원, 최저가 9,920만원, 건물 면적이 11평, 현재 유찰 2회 됐네요. 여기서 제가 쓱쓱 넘어갔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빌라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보통 빌라가 5층짜리가 있잖아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요. 2, 3, 4, 5층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빼먹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2층이나 또는 3층, 4층 같은 경우에 사무실, 즉 근린생활시설로 짓고 나서 관공서에 신고를 한 다음에 허가를 딱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신고한 근린시설 사무실을 집으로 불법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런 빌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등록이 된 빌라를 낙찰받으면요, 걸리게 되면은 원상복구 의무 이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이행강제금 그게 쌓이게 되면은 그 돈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상 용도하고 현황상 용도하고 일치가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이게 공부상 국가에 신고된 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사이트에 보시면은 우측에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어요. 그 건축물 대장을 클릭을 합니다. 소유자 최금자 501호, 맞습니다. 용도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확인하는 방법, 감정평가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요항표, 요 9번 항목을 보시면은 공부와의 차이 돼 있죠. 여기에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부상도 빌라, 그 다음에 현황상도 빌라, 이건 깨끗한 거예요. 자, 그럼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3년 6월 3일 중앙농협 근저당의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하는 모두 소멸입니다. 인수되는 거 없습니다. 깨끗하겠죠? 자, 다음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 이병철
2017년 5월 26일 전입신고를 했네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죠?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낙찰자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등기부도 깨끗, 임차인도 깨끗, 인수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현장 조사겠죠. 자, 여기 임차인은요,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당 신고도 했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 중에 일단 2,500만 원은 최우선 면제금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500은 못 받아요. 500 때문에 이사한 거 버티면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명도는 낙찰받은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 그때도 늦지 않고요. 길은 보인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포인트는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배당 얼마 받아가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현장 조사라고 제가 강조 또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현장 조사를 해야 입찰 가격 우리가 얼마를 쓸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집도 안 보고 현장도 안 알아보고 주변의 시세도 모르고 동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입찰을 한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가 동네를 알고 이 동네에 내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금액 이 정도면 될까 안 될까 내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이 찾는 거 다 조사해서 그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결론 내서 입찰가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2강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그리고 전세권 요것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요 이하는 모두 소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7가지보다 접수일자가 빠른 선순위가 없다면요 등기부상 권리분석은 끝이고요. 그리고 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7가지보다 접수일자가 늦은 그 임차인도 역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분석도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권리분석이 전체 경매 물건의 85%? 한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권리분석 쉬워요. 볼 거 없고요. 그리고 유료 사이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료 강의까지 들으면서 유료 사이트를 안 보고 경매를 한다? 아, 그럼 뭔가 모르게 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유료 사이트 반드시 신청하시고요. 홍티경매에서 스피드 옥션 측하고 계약해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매 공부 알차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3강에서 본격적인 아파트 권리 분석, 수익 실현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강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